안녕하십니까. 저 공인중개사 법령의 한민우입니다. 자, 이제 실무 그 자료 9페이지죠. 9페이지에 중개활동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9페이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개활동으로 들어왔는데요. 이제 조사 확인 단계를 모두 마쳤고요. 이제 중개활동 단계입니다. 이건 실무의 이제 네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마케팅이에요. 마케팅이기 때문에 이쪽은 주로 이제 영문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이다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결혼 시간에서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십니다. 부동산학 결혼 시간에도. 그 다음에 이제 셀링 포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로징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론적으로 일단 마케팅에서 우리가 접근할 부분이에요. 세 가지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데, 요 아이다의 원리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개념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영문의 첫자들 싼 거.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첫자들 다서 마케팅에서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물건을 구매하는 심리자의 구매자의 심리적 발전 단계를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A가 어텐션이에요. 어텐션. 주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 I, 두 번째 I는 인터레스트. 흥미입니다. 흥미. 그 다음에 요 D는 디자이어. 욕망, 갈망이죠. 욕망. 그 다음에 여기 A, 마지막 A는 액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액션인데 요게 행동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백화점 갔을 때 하는 행동 딱 맞아떨어집니다. 백화점 갔거든요. 물건 진열돼 있어요. 주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고 있는데 점원이 달려와서 설명하죠. 이건 현재 신상품으로서 물빨로 된다. 물건의 장점을 부가가에 설명했어요. 흥미를 돋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50% 세일 중이다. 욕망을 불켜요. 가격을 지시하고 옆집은 안 한다. 인근 지역의 사례를 비움토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에라 모르겠다 긁고 보자. 이게 행동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행동이 바로 서명날인시키는 행위죠. 이게. 이 서명날인시키는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요. 이걸 클로징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물건을 취득하는 구매자에게 구매 조건을 이제 만족을 해서 계약서에 서명날인시키는 행위 또는 현실적인 소유권 이전 행위, 이것을 우리는 클로징이라 한다. 그러니까 계약하는 거예요. 이게 클로징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아이다 원리고요. 그래서 이 기법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물건의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셀링 포인트는 뭐냐? 셀링 포인트는 이거는 판매 소구점이라고 지역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 물건의 장점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돼요. 장점이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셀링 포인트의 정확한 개념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구매자, 취득자에게 이 부동산이 만족을 주는 특징이에요. 이게 바로 셀링 포인트다. 그래서 물건을 취득하는 구매자에게 만족을 주는 특징, 이것을 우리는 셀링 포인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매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물건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판매 활동을 함에 있어 적절히 우리 기업공사는 이것을 활용하여 이제 활용을 해주면 되고요. 근데 너무 많은 셀링 포인트만 제시하다 보면요.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으면 네가 사지. 왜 나한테 자꾸 살아가느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적절히 제시할 필요가 있으니까 장점을 부각하되 일단 단점 같은 것도 이제 보완을 하면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중개 활동에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 아이다의 원리, 중개 심리라고도 부르죠. 그 다음에 이제 셀링 포인트, 그 다음에 클로징의 개념,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신다. 그래서 셀링 포인트는 물건의 장점이고 클로징은 계약서에 서명날인시키는 행위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그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계약의 체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이제 계약의 체결이 이제 중개 활동 중에 이제 우리 그 실무 쪽에 계약서의 작성률을 공부하는데 이건 사실상 요즘은 이제 출제 안 하고 민법적인 내용만 주로 이제 출제하기 때문에 계약 작성률은 여러분들 이제 기본서가 나왔을 때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약 실무 쪽으로 일단 넘어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계약 실무 쪽으로 봤더니 이건 이제 계약의 이행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계약 이행 관련 내용으로서 이행 관련 법들, 요 내용을 이제 한꺼번에 쭉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계약의 이행 관련 법으로서는 여기 언급은 안 돼 있지만 부동산 등기 특별주시법, 이걸 특조법이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관 법률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민법 시간에도 공부하죠. 이걸 부동산 실명법이라 불러요. 이건 등기 관련 실무예요. 그러니까 이제 잔금 치르면 며칠 내에 이전 늦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특조법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민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계약서의 거민제도. 이것도 이제 부동산 등기 특별주시법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명법은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 공부하는데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는 타임미로 등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부동산 실명법인데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등기 관련 실무로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언급이 되는 거고요. 근데 주로 이제 여기서 확정일자 어디 가서 받아야 되냐? 우리 임대차 계약 실무제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요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무적으로 아주 대단히 중요한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법의 내용을 우리 민사특별법 시간에, 민법 시간에 공부하지만 우리 쪽에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접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개업공사는 모두 또 경매업무를 할 수 있잖아요. 이때 경매업무를 수행해서는 법원에 등록하는 절차가 있죠. 이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이죠. 그래서 매수신청 대리인에 대한 내용, 요 내용을 이제 경매 관련해서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갖고 계신 자료, 9페이지 요 자료 계약 실무에서는 이제 주임법의 내용, 상임법의 내용, 그 다음에 이제 경매, 대리인 등록 규칙이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요. 요 두 가지는 현재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은 이제 가볍게 이해하시고요. 이제 기본서가 나오게 되면 이 내용을 상세하게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서부터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골자, 요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민법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민법에 우선하여 민법에 여러분들이 임대차편이라는 걸 공부하거든요. 계약실무에서. 그래서 계약편에서 이제 임대차를 공부하는데 그 민법상 임대차에 대한 특별법의 내용으로서 주택임대차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먼저 적용된다. 그래서 이 법은 1981년도 전두환 정권 시절이죠. 그래서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이제 서민들의 어느 정도 무마를, 감정을 가라앉히고자 이 법이 탄생했어요. 그래서 세계 법제상 아주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법이고요. 서민들한테는 무지하게 좋은 법이에요. 임차인한테는. 근데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런 깡패법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서민들의 주거생활을 이 법이 대단히 기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거생활 안정에 대단히 기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서민들의, 임차인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이 법이 탄생됐다. 그래서 이 법은 주로 이제 강력한 강행 규정들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행 규정이라는 얘기는 이 법에 위반된 내용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건 무효가 돼버립니다. 다. 그래서 강행 규정성을 띠고 있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법상 이제 존속기간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죠. 이 법이. 그럼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존속기간 제한 기억하고 있죠. 존속기간 제한을. 그래서 주택임대차 계약은 최단 존속기간이 있죠. 최단 존속기간 몇 년? 2년이죠. 2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2년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러면 주택임대차 계약은 일단 최단 2년을 보장한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서 1년 후 계약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면 2년을 보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1년으로 정한 계약도 일단 유효합니다. 그래서 2년 미만으로 정한 계약도 유효하지만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어요. 임차인만.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합의해서 1년 후 계약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임차인은 1년 살다가 나 나갈래 라고 하면 보증금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1년 살다가 이제 1년 약정했는데 임차인 살아보니까 좋거든요. 또 어떤 일이 생겼어요. 나 그럼 2년 살래. 그러면 2년 보장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깡패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단 2년을 보호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존속기간에 대한 보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묵시갱신 규정도 있어요. 이거. 그래서 만약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한 달 전까지요. 이거 계약을 끝내자. 이런 갱신 거절 통지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임대차계약이 갱신이 돼버립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묵시갱신 규정인데 이런 규정도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제 후일 더하기로 하고 최단 2년을 보호한다는 점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법은요, 그 대항력이라는 걸 이 법이 강력하게 인정하고 있어요. 대항력. 그럼 대항력이라는 건 이건 뭐냐면요. 이거는 원래 물권의 특이한 효력이죠. 그래서 임차권이라는 것은 원래 채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은요.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근데 채권이라는 것은 특정 상대방에 대하여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임대차 계약은 임차권이라는 것은 원래 채권이거든요. 근데 물권적 효력을 인정해 준 거예요. 이게 바로 대항력인데 그럼 만약에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겠죠. 세를 놓은 사람한테. 근데 이것을 제3자, 이 주택을 취득한 제3자에게도 내가 임차권으로 내가 여기 임대차 계약 했으니까 내 임대차 기간 동안 계속 살래 하고 주장할 수 있어요. 이것을 바로 우리는
대항력이라 한다. 그래서 임차권의 효력을 임대인이 아닌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대항력이라 부른다. 이거. 그럼 임차인이 이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요. 인도를 받고 전입을 해야 됩니다. 전입.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일단 대항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럼 인도라는 것은 주택에 입주를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등록이라는 것은 이거는 전입신고를 한 때 있는 것으로 본다 이랬어요. 그러면 주택에 입주를 하고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서부터 대항력을 취득해요. 대항력을 다음 날서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이것을. 그럼 예를 들어서 뭐 7월 11일 날 입주와 주민등록을 했던 거예요. 7월 10일 날. 그럼 이 임차인은 7월 12일이죠. 7월 12일서부터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그럼 이 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지를 그대로 승계하게 돼요. 그러면 이거 다음 날서부터 취득한다. 이 다음 날을 우리 대부분 어떻게 했냐면 0시서부터 취득한다 그랬으니까 12일 0시서부터 대항력을 취득해요. 그럼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주택이 있는 거예요. 이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에 일단은 이 주택이 소유자가 갑이었어요. 갑이었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을이었거든요. 임차인이 을이 있는데 이자가 계약기간이 1년 6개월 남은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갑이 이것을 병한테 팔았지 않습니까? 그럼 매매로 팔게 되면요. 요거 원래 법원 중에 법속담이라 이해하시면 되는데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린다. 물권은 채권에 우선한다. 요런 원칙이 있어요. 근데 병이 그럼 매매를 했으니까 소유권을 새로 취득한 거 아니에요. 그럼 임대차 계약은 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나 살래 너 나가. 그러면 을은 나가야지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립니다. 이게 원칙인데 이게 대항력이 지금 임차인에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입주와 주민등록을 한 다음에 이 갑이 이 주택을 병에게 파는 거예요. 그럼 이 병은요 그대로 임대인의지를 그대로 승계하게 돼요. 임대인의지를. 그래가지고 쫓아내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것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대항력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내가 계약기간 아직 1년 6개월 남았으니까 그대로 계속 살고 계약기간 만료 시에 이사를 하겠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대항력이고 그래서 대항력은 다음 날 0시서부터 취득한다. 이게 바로 대항력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만 이해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도 들어봤을 걸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원래 요거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요 보증금 회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매나 압류부동산 공매 시에만 원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택이 만약에 경매로 딱 넘어갔어요. 경매로 넘어오면 이제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이라는 걸 일단 이걸 행사할 수가 있는데 임차인이 그러면 경매나 압류부동산 공매 시에 그러니까 경매 시에 이렇게 우선 변제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어떻게 되냐면요. 요건이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갈 권리를 말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경매나 압류부동산 공매 시에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갈 권리인데 그 요건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기 요건은 어떻게 되냐면요.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어야 돼요. 대항력이 있고 그 다음에 계약서에 확정일자라는 걸 받았잖아요. 확정일자라는 걸 받으면 이때 우선 변제권이라는 걸 취득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입주와 주민등록을 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 취득하고 그 다음에 계약서에 확정일자라는 걸 받으면 아주 좋은 우선 변제권은 물권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게 그래서 원래는 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먼저 여기 저당권이 들어왔다. 그러면 저당권 쭉 이제 배당을 받고요. 그 다음에 또 임차인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원래는 요 저당권은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룰을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은 물권이고요.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배당에서는 물권이 채권보다 우선함이 원칙이거든요. 원칙인데 요거 이때 임차인이 먼저 들어왔으니까 임차인이 확정일자라는 걸 받아두면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당권보다 자기보다 뒤로 온 저당권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가요. 물론 이 저당권보다는 먼저 배당은 못 받아갑니다. 일단은 그건 이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권리 이것이 바로 우선 변제권이다. 그래서 채권일지라도 이것이 임차권이 채권이지만 물권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확정일자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기억을 해보면요. 저는 확정일자란 말이 굉장히 대학 다닐 때 어려웠어요. 이 말이. 본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아무것도 아니더만요. 그래서 확정일자라는 것은 임대차 계약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요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가 찍힌 도장 하나 받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통상 동사무소가 찍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찍으면 이렇게 네모나게 찍어주죠? 그래갖고 여기 날짜가 찍힌 도장 몇 년, 몇 월, 며칠 그래갖고 어디 동사무소에 갖고 확정일자라는 게 딱 찍혀요. 그럼 이 날짜에 이 계약이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확정일자의 의무입니다. 근데 이걸 받게 되면 임차인은 우선 면제권이라는 아주 좋은 효력을 이제 갖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우선 면제권입니다. 그러면 이 확정일자 받는 곳이 어디냐? 이 문제인데 요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일단 동사무소, 동주민센터 여기서 이제 받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법원 등기과나 등기소가 있거든요. 여기 가서 받아도 되고요. 공증인사무소라고 있어요. 공증인사무소 가서도 받아야 됩니다. 받아도 돼요. 그래서 이런 데 가서 확정일자라는 걸 받으면 아주 좋은 효력이 발생한다. 근데 주의할 점은요. 확정일자만 받았다 하여 우선면제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입주와 주민등록도 해야 되고 확정일자 세 가지를 다 갖춰야 돼요. 그리고 대항력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선면제권을 이제 취득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014년도 예를 들어서 12월 20일 날 만약에 입주와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3박자를 만약에 20일에 다 갖췄잖아요. 그럼 이 임차인은 언제 우선면제권 취득하냐면요. 아직 대항력을 취득 못했죠. 그러니까 대항력 취득 시점에 같이 취득해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21일 0시에 우선면제권을 취득한다고 보입니다. 일단 이렇게 돼요. 그래서 3박자를 갖추되 대항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같은 날 다 갖췄다면 대항력 발생 시점에 같이 발생하고요. 근데 만약에 12월 20일 날 입주와 주민등록을 해놓고 그 다음에 12월 21일, 25일 날 만약에 26일 날 확정일자를 갖췄다. 그러면 이때는 이미 대항력은 21일 0시부터 취득했고요. 26일 날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이때 3박자를 다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로부터 이때는 우선면제권을 취득하게 돼요. 이게.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주임법의 주요 골자가 이렇게 존속기간 보장,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고요. 입주와 주민등록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우선면제권까지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그 우선면제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또 이게 소액임차인들, 그러니까 이제 소액임차인의 경우는 소액임차인이라는 것은 보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라는 얘기죠. 적은 금액. 그러니까 서울에 같은 경우는 이제 소액임차인이 9,500만 원 이하 보증금이. 그리고 이제 뭐 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제 과밀억제 권역 같은 경우는 이제 8천만 원 이하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래서 보증금이 만약에 소액임차인에 해당했다. 지역별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이때는 최우선 변제라는 것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우선 변제라는 것은 소액임차인은 그 보증금 중 일정액이죠. 그러니까 9,500을 전부 다 최우선 변제 해주는 게 아니고요. 경매로 2주택이 넘어왔을 때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일정 금액, 그러니까 9,500이라면 그 서울에서 3,200까지입니다. 3,200까지는 최우선 변제라는 것도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먼저 저당권이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소액임차인한테는요. 일정 금액, 서울 같은 경우는 3,200이죠. 이 금액을 가장 먼저 배당을 해주고 있어요. 가장 먼저. 이걸 최우선 면제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권리도 소액임차인한테는 인정이 되고 있죠. 이게.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존속기간, 대항력, 우선 면제권이 있다는 거 이해를 주임법에서 일단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임법의 내용을 다 봤고요.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보겠습니다. 그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요. 이거는 결국 2002년도 11월 달부터 이제 시행되기 시작했는데 이건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이 이제 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아주 비슷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주 비슷하고요. 왜 그러냐면 이 법을 골자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아주 비슷합니다. 이게. 그럼 이제 여기서 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는요. 주임법과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주임법과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돼요. 주임법과 차이를. 그래서 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은요. 그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한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꼭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이 대상이 된 영업 목적 건물의 임대차에 하나에 적용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이 꼭 돼 있어야지 이 법이 적용이 됨으로써 이제 임차인은 보호를 받고요. 만약에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아예 적용되지 않아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영업 목적으로 임차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교활이라든가 동창회 사무실 있죠? 이런 데들은 상가임대차법이 적용이 없습니다. 영업 목적으로 건물이 임차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보호를 받는다. 사업자 등록은 꼭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법도 이제 최단 존속 기간을 두고 있죠. 그러니까 최단 존속 기간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럼 이제 주임법과 비교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상가 건물 임대차법은요, 그 최단 기간이 이거는 1년이에요. 1년. 그럼 역시 1년 미만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뭐 6개월, 8개월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일단 계약은 유효합니다. 유효한데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 임대차 계약은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가는 최단 1년을 보장하겠다는 얘기예요. 보장하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이 있을 수 있어요. 상가도 있을 수 있는데 그 기간의 유효함을 역시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죠. 이건 주임법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구조가. 이게 되고요. 이 법도 묵시행위심 규정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 만료 한 달 전까지 임대인이 만약에 이거 나가라 이런 통지 안 하면요, 묵시로 계약이 갱신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독특한 게요, 상가는요, 상가임대차법은 갱신요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임차인에게. 갱신요구권. 그러니까 이제 상가임대차법은 이게 이제 주임법과 좀 독특한 내용인데, 갱신요건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그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이죠. 계약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갱신을 요구하잖아요. 그럼 임차인이 뭐 3기의 차임을 연체했다든가, 목적물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했다든가, 이러한 경우들,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임차인에게 갱신 요구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존속기간 보장을 더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갱신요건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상가는. 그래서 이 갱신요건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가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임차인에게 하자가 없다. 하자가 없다면 몇 년 보장한다? 5년을 보장한다는 얘기예요. 5년을.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주임법과 아주 독특한 차이인데,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짐작이 되실 겁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내가 임차를 해가지고 인테리어 공사 같은 거 막 하잖아요. 근데 이거 인테리어 공사비를 다 뽑아야 되는데 이거 그냥 단기간 내에 1년 지나고 나가버려라.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5년은 무조건 이제 보장을 하겠다 이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제 상가임대차법의 이제 주요 내용으로서 존속기간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해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갱신요건이라는 게 주임법과 달리 있다. 이건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몇 년 보장한다고요? 5년이에요. 5년이고 이건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물론 하자가 없어야 돼요. 임대차 계약을 깰 수 있는 하자 그런 게 없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5년을 보장한다는 점, 요 점이 이제 좀 독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도. 그래서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상가 건물은 이거 상가 건물 인도를 받죠. 인도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주민등록 전입이 아니에요. 상임법은. 주임법은 주민등록 전입이었죠. 근데 이거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그럼 신청을 하면 다음 날서부터 이거는 대항력을 역시 취득합니다. 그래서 상가 건물에 이제 인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입점을 했다는 얘기죠. 입점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면 다음 날서부터 이제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죠. 그래서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했다. 그 다음에 입점을 했다. 그러면 다음 날서부터 이제 대항력을 취득하면서 이 상가 임대차 효력을 제3자, 즉 상가 임대인뿐만 아니고 제3자에게도 이제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영업기간 동안 보장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바로 대항력이다. 이게. 그래서 이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다는 점, 요 점이 지금 현재 주임법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법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선 변제권이 역시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단 구조는 똑같아요. 다. 주임법과 상임법이 똑같은데, 일단 우선 변제권 마찬가지로 대항력이 있어야 되죠.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어야 되고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주임법과 지금 상임법의 차이가요. 확정일자 받는 곳만 틀려요. 둘이. 확정일자 받는 곳만. 그래서 확정일자 받는 곳만 틀리는데 이 확정일자 받는 곳이 상임법은요. 관할 세무서장, 그러니까 상가가 있는 그 지역의 세무서장에게 받은 것만 인정해요. 요게 독특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저 주임법에서 확정일자는요. 이거 동사무소라든가 등기소라든가 공직인사무소 다 인정하고 있죠. 근데 상가는 오직 확정일자 어디 가서 받는다? 세무서장에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정일자까지 받으면요. 우선 변제권이 인정돼요.
즉, 이 상가가 경매로 넘어갔잖아요. 경매로 넘어가면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임차인이 배당을 받을 수 있죠. 이게 바로 이제 확정일자 받는 곳이 틀리다는 거. 이 점을 일단 주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가임대차법은 주임법과 이런 차이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기타 두 법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차이점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일단은 상가는요. 이 정도 이제 주요 글자로 이해해 두시고요. 상가는 주임법과 독특하게 적용 범위에 보증금 제한이 있어요. 주임법은 보증금 제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택임대차 계약인데 만약에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만약에 10억이었다. 그래도 임차인은 그대로 보호받아야 다. 그래서 입주와 중도를 하면 대항력을 취득하고요. 그 다음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변제권에 다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보증금이 얼마든지 간에 관계없어요. 물론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액보증금이 해야 됩니다. 그거 말고 적용 범위. 그러니까 이제 주임법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에서 임대차 계약, 주택임대차 계약은 보증금 제한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상가는요 보증금 제한이 있어요. 이게 아주 독특해요 이게. 그래서 지역별로 일정 금액을 넘어서게 되면 이 보증금을 넘어서 버리게 되면 아예 적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상가임대차 계약이 이제 보증금은 이제 4억을 넘기면 안 되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보증금이 지역별로 그 정해진 금액을 넘어서면 이때는 아예 적용이 없는데 이때 보증금에다가요 월세까지 감안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월세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서로 합계를 해요. 합계해갖고 지역별 보증금을 넘기지 않아야 돼요. 그 이하로 와야지만 일단 임차인이 보호를 받습니다. 이게 주임법과 아주 큰 차이예요. 그래서 상가는 보증금액이 지역별로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아예 보호를 못 받는다. 그래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상가임대차가 4억을 넘기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소재 상가임대차인데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2억이었어요. 여기에 월세가 만약에 250만 원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 임차인은요 보호를 못 받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증금 2억에다가 월세 250만 원에 더 곱하기 100을 해버리면 결국은 이 금액을 넘어서죠. 4억을 넘어서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그 보증금액을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정도 일단 이 보증금 제한 규정에 상관이 있다더라. 이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내용을 이제 또 간략하게 다 봤습니다. 다 봤고 그 다음 이제 3번에 있는 내용이 경매 및 공매로 나와 있죠. 이게 그래서 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경매에 대한 내용은 지금 현재 법원에서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경매라는 것은 현재 법원에서 하고 있죠. 법원에서. 여기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라는 게 있거든요. 이 공매란 말은 쉽게 여러분들이 공개 매각의 준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공개 매각의 준말이다. 그러면 이거는 이 공매는 주로 이제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장, 그 다음에 또 한국자산관리공사 거기서 이제 다 하고 있는데 뭐 세관공매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공매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공매만을 우리가 공부하게 돼요. 이게. 그래서 일단 공개매각 준말로서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것만 우리가 공부한다. 그러면 이거 경매나 공매에 대한 내용인데 그러면 경매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돼요. 하나는 강제경매라는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임의경매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분류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는 종류가요. 다시 또 그 수탁재산 공매라고 있거든요. 이 수탁재산 공매라는 것은 이거는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와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압류부동산 공매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유입부동산 공매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경매와 공매가 이렇게 지금 현재 나눠지고 있는데 이게 그래서 이제 경매는 법원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행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매라는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현재 이제 행해지고 있고요. 압류부동산 공매는 이제 실질적으로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기초 과정이니까요. 일단 이 개념들이 어떻게 되는가 요 정도 이해만 일단 해두시고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세한 내용은 더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이 경매에 대한 내용을 이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이 경매는 법원에서 현재 하고 있는데요. 민사집행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건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강제경매라는 게 뭐냐면, 강제경매가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1억 원을 빌려줬거든요. 그러면 1억 원을 빌려줬을 때 이제 두 가지만 딱 가정해 볼까요? 두 가지. 갑이 을한테 1억 원을 빌려주고요. 을로부터 영수증만 받았어요. 영수증만. 영수증만. 그러니까 돈 빌려주고 친한 사이니까 영수증만 써달라 하고 영수증을 이제 을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정을 갑이 을한테 1억 원을 빌려주고요. 을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있네요. 이 아파트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이런 두 가지 케이스를 나눠서 강제경매, 임의경매를 보면요. 일단 영수증만 받은 경우에요. 을이 갚아야 될 날짜에 갚아야 되죠. 근데 안 갚습니다. 그러면 영수증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너 1억 돌려달라 하고 을을 상대로 하여 안 돌려주게 되면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소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이라는데 법원에 가서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 승소 판결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이 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 이렇게 안 돌려주게 되면 이 판결문에 기초해서요. 기초해서 이 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있죠. 여기다가 경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때 하는 경매가 바로 다름 아닌 강제경매다. 요게 강제경매예요. 그러니까 강제경매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짐작되시죠? 판결에 기초한 경매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게. 그래서 이 판결을 집행권원이라고 부르거든요.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의 원칙이 되는 거. 그래서 이것에 기한 경매가 바로 다름 아닌 강제경매다. 그러면 강제경매라는 것은 판결에 기초에 들어가니까 채권 금액을 전부 다 채권자가 회수하기 위해서는요. 채무자 어떤 재산이든 다 들어갈 수 있죠.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강제경매다. 그러니까 판결에 기초한 경매가 강제경매고요. 이번에는 이제 갑이 을한테 1억 원을 빌려주고요. 이번에는 저당을 설정했어요. 저당권을. 그래서 을이 갖고 있는 아파트에 대고 저당을 잡은 겁니다. 이런 경우를 가정하여 이제 보면 그러면 저당권은 경매권 자체가 있거든요. 경매권 자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저당권 설정에서는 이제 을이 또 돈을 안 갚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당을 을의 아파트에 대해 잡아놨죠. 잡아놨으니까 이걸 저당권을 경매권이 직접 있기 때문에 이 저당권을 실행을 해요. 저당권을 실행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법원에 가서 경매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법원에서 이제 경매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하는 경매를 다름 아닌 뭐라 하느냐. 이것을 우리는 임의경매라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임의경매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당권 같은 이러한 담보권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매권을 가지고 있는 담보권을 설정해놨다가 이것을 돈 안 갚게 되면 실행하는 거죠. 지금.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저당권 실행경매, 즉 담보권 실행경매라고 불러요.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 이것을 우리는 임의경매라 한다. 그럼 결국은 판결에 기초한 경매는 강제경매라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당 같은 걸 잡아놨다가 실행하는 경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임의경매라 부르는데 이것을 우리 민사집행법은 담보권 실행경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다. 그래서 담보권이 본래 갖고 있는 그러한 경매권에 기하여 실행하는 경매, 이것을 우리는 임의경매라 한다. 그러면 강제경매라는 것은 판결에 기초하니까 채권액 전부 다 회수할 때까지 채무재산에 다 들어갈 수 있죠. 근데 그 임의경매는요, 이거는 잡아놓은 물건에만 일단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잡아놓은 물건, 특정 재산에 대해서만 집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임의경매든 강제경매든 모두 이것은 이제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법원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임의경매는 결국 담보를 잡아놨다가 저당권 같은 걸 직접 이제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소송이란 번거로운 절차를 안 거쳐도 되는 거죠. 안 거치고 바로 이제 경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담보권입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제 임의경매, 강제경매였고요. 그럼 이제 공매. 공매는 한국재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거 우리가 공부한다고 그랬는데 먼저 공매로서 이제 요거 비업무용, 즉 수탁재산 공매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 수탁재산 공매는 그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은행 같은 데 있잖아요. 은행이 저당을 잡고서 돈을 빌려줍니다. 저당을 잡고 돈을 빌려줘요. 예를 들어서 이게 주택인데
이 주택의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인데 이 주택이 현재 시가가 예를 들어서 뭐 5억이 가고 있었다. 5억이 가고 있는데 은행이 여기다 대고 이제 4억을 저당을 잡고 돈을 빌려준 거예요. 4억을 저당을 잡고 은행이 빌려줬는데 이 갑이요. 나중에 은행한테 돈을 갚지 않습니다. 그럼 저당권 그 자체 경매권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저당을 잡고 돈을 빌렸는데 이것을 안 갚으니까 이 저당권을 실행해요. 즉 법원에 가서 임의경매를 신청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봤더니 이게 낙찰이 말이에요. 낙찰이 가만히 봤더니 이게 부동산이 뚝 떨어져갖고 한 3억이나 이 정도의 낙찰이 될 것 같아요. 3억의 낙찰이 될 것 같으니까 너무 은행이 손해를 많이 보더라. 그러니까 은행이 직접 낙찰을 받아요. 은행이 낙찰을 받습니다. 은행이 왜 낙찰을 받냐면요. 이거는 너무 손해가 이제 많으니까 일단 자기가 낙찰 받았고 다시 되팔려고. 그래갖고 차익을 좀 남기려고. 그래갖고 낙찰을 받습니다. 그러면 은행이 주택을 낙찰 받았으니까 이거 업무용이에요, 비업무용이에요? 비업무용이죠? 비업무용입니다. 그래서 비업무용 부동산 이렇게 이제 취득했어요. 그럼 이것을 다시 되팔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하는 공매. 이때 이제 되팔 때 자신이 직접 은행이 공매를 할 수도 있거든요. 공매할 수 있는데 이걸 전문 집단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이거를 대응을 시킵니다. 공매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를 진행을 하죠. 이때 하는 공매가 바로 다름 아닌 수탁제조 공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왜? 은행 등이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받아서, 즉 수탁받은 거죠. 수탁을 받아서 팔아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은행으로부터, 기업체로부터 위탁받은 그러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되팔한 줄쳐다. 이게 바로 수탁재산 공매예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깨끗한 물건을 팔고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물건이 깨끗하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비싸고요. 좋은 물건들도 있죠. 이게. 그래서 가격이 비싸다는 그러한 흠이 있어요. 이게 바로 수탁재산 공매,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였습니다. 이게. 자, 그 다음 이제 압류부동산 공매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압류부동산 공매는 뭐냐? 압류라는 거. 이 압류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세금을 체납했어요. 압류라는 것은 이거는 원래 이런 판결문 같은 게 있어야지 압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일반 채권자가 압류했다는 얘기는 이거 경매를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경매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이 압류라는 것은 그런데 이제 세금을 만약에 체납을 했잖아요. 그러면 국세징수법이 있죠. 국가의 조세징수권에 의해서 그 국가는요. 또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데 조세징수권자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체납자 재산에 대고 직접 압류 들어갈 수 있어요. 직접. 이거를. 이게 그러면 그 세금 체납을 해가지고 체납자 재산에 대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압류를 한 거예요. 이거를. 그럼 부동산에 대해 압류하게 되면 이것을 압류부동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압류된 부동산을 이제 세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매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압류해놓고. 그러면 경매와 이제 비슷한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때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공매를 할 수도 있거든요. 공매할 수 있는데 이걸 한국자산관리공사라는 전문 집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이거를 대행을 하게 합니다. 이때 진행되는 공매가 바로 압류부동산 공매라고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개념감 잡히십니까? 세금을 체납해갖고 세무서장이 먼저 체납자 재산에 대고 압류 들어가는 거예요. 압류 들어간 다음에 이걸 세무서장이 직접 매각을 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공매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대행을 시킨다. 이때 진행하는 공매가 바로 압류부동산 공매다. 이게. 그래서 개념 감 잡히시죠? 그래서 은행들이 갖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신 팔아주는 절차. 이것을 수탁재산 공매라고 그러고 세금 체납했을 때 체납자 재산에 대고 세무서장이 압류하고 대신 팔아주는 절차. 이것을 압류부동산 공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압류 들어간 다음에 공매를 바로 해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이 경매와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경매와 아주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입부동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유입부동산이 있는데 이 유입부동산은 뭐냐면요. 유입된 부동산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부동산이 유입된 거예요. 유입된 겁니다. 그러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시 파는 절차예요. 다시 매각을 하는 절차다. 공매로다가. 그럼 유입부동산이 왜 생겼냐면요. 자산관리공사가 왜 부동산을 취득하냐면요. 이거예요. 지금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 이 캠코는요. 캠코 이렇게 쓰던가?
이 캠코는요, 한국자산관리공사인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그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구조개선 기업들 있죠? 이른바 뭐, 워크아웃, 그 뭐, 개인회생,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구조개선 기업들, 그러니까 중견기업인데 흔들흔들해요. 망해버리고 쓰러져 버리면 여기가 이제 상당히 그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실채권 정리기금으로다가 구조개선 기업들이 요 갖고 있는 부동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을 돌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이 부동산들을 일단 매입을 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쉽게 안 팔리는 거예요. 기업체가 갖고 있는 부동산들이. 그러니까 이게 안 팔리니까 이 갖고 있는 구조개선 기업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 정리기금으로 매입을 해요. 매입을. 그럼 공사가 자산관리공사가 부동산을 매입했다. 그러면 자산관리공사 명의로 취득한 거죠, 지금? 명의로 취득했어요. 그럼 이거 이제 일단 그래가지고 그 구조개선 기업에 일단 돈이 돌게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주고요. 그러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자산관리공사가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이제 공매를 진행하는데 이때 하는 공매가 바로 유입부동산 공매다. 그래서 왜 제목이 유입부동산을 붙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산관리공사로 유입이 된 부동산이죠. 즉 자산관리공사란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시 되파는 절차다. 이게 바로 유입부동산. 그래서 이 유입부동산도 상당히 깨끗한 물건이고요. 좋은 물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 종류 3가지 이 정도 감만 일단 잡아두시고요. 뭐 시험에서는 공매는 잘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압류부동산 정도는 이해를 해두셔야 돼요. 압류부동산은 세금 체납을 꼭 떠올리셔야 되고 이거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진행한다. 그래서 요 경매와 공매의 종류, 개념 이 정도만 일단 이해해 두시고요. 나머지 이제 우리가 실제로 할 것은 이 경매에 대해서 권리 분석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경매 절차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될 내용들이 될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경매 및 공매 이 정도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마지막 내용이겠죠. 그래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측입니다. 이 내용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법령 쪽에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개업공인공사예요. 개업공사는 경매, 공매 업무를 경매, 공매 업무를 모두 수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경매, 공매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개업공사 종류가 3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법인인 개업공사가 있고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저 중개인이란 분이 있다고 했어요. 법제 7638호 부칙제육조 제2항의 중개업자 개업공사 즉 이자는 국법시대 옛날에 그 개업을 했던 분들 이분들인데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그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경매 공매 업무를 보수를 받고 의뢰로부터 보수를 받고 업무를 수행해 줄 수 있어요. 수행해 줄 수 있는데 중개인한테는 이 업무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 한 가지도 허용 안 했어요. 그러니까 중개인은 의뢰인들로부터 보수를 받고 이 경매 공매 업무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 경매 공매 업무는 변호사의 업무예요. 변호사 업무인데 이걸 현재 우리 개업공사한테 허용을 해준 거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현재 이 경매 업무, 공매 업무에 관여하신 자가요. 변호사가 있고 우리 개업공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법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럼 경매 공매 업무가 주로 이제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느냐? 경매 대상 부동산, 공매 대상 부동산이에요. 이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 분석을 해준다. 그럼 권리 분석 업무는 그거 아니에요? 의뢰인에게 이 부동산을 낙찰을 받으면 현재 임차인의 보증금을 떠안아야 됩니다. 이거 부동산 낙찰을 받으면 유치권이라는 게 있죠. 유치권을 떠안게 된다. 이런 걸 분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떠안을 권리들, 그러니까 인수할 권리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 주는 겁니다. 이게 권리 분석업이고 그 다음에 취득의 알선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이제 경제적 가치 등을 분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이거 현재 부동산 시세는 얼마다. 현재 최저 매각 가격은 입찰은 이 금액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얼마 써야지 그동안 사례를 봤을 때 얼마 정도 써야지만 낙찰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낙찰을 받으면 이걸 이렇게 팔았을 때 이 정도의 수익이 예상된다. 이렇게 이게 바로 취득의 알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 가치 등을 분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의뢰인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경매를 전혀 모르니까 공매를 전혀 모르니까 내 대신 법정에 가서 또는 이거 온비드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런데 공매 업무 여기에 대해서 나 대신 낙찰을 받아달라 이렇게 의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대리업이라고 그래요. 입찰 신청, 매수 신청, 대리업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그래서 입찰표를 써주고 낙찰 받아주는 행위죠. 그래서 이러한 행위를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기업공사가 모두 이 업무를 이제 명실공히 수행할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요거 경매 대상이 된 부동산 있지 않습니까? 이 경매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대리업을 하고자 해요. 대리업을 할 때는요, 법원에 먼저 등록을 해야 돼요. 기업공사가 법원에 먼저 등록을 하고요, 그 감독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원에 등록하는 절차, 즉 경매 부동산에 대한 대리업을 하고자 할 때 법원에 등록하는 절차, 요것이 마련된 규정이 다름 아닌 공인중개사의 매수 신청 대리인이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요것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게. 그래서 경공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앞으로 하게 되는 건데, 그럼 여기서 이제 감을 잡을게요. 오직 경매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한 대리업을 하고자 할 때, 이때만 법원에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매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 요것만 할 때는 법원에 등록할 일이 있다 없다? 등록할 일이 없어요. 그냥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매라는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공매 부동산에 대하여 대상이 된 부동산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 대리업을 한다. 이때는 법원에 등록할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오직 경매 부동산에 대한 대리업을 할 때만 법원에 먼저 등록한다. 그 절차가 마련된 규정이 바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이해를 일단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 대리인 등록 규칙은요, 우리 공인중개사법 내용과 진짜 비슷해요. 이게. 그래서 이 대리인 등록 규칙과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러면 먼저 이제 개업공사에 하나여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반 공인중개사는 대리인 등록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업공사 등록을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죠. 먼저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하고 법원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 업무를 그래야지 이제 등록할 수 있고요. 이 업무를 대리 업무 할 때만 사실 법원에 등록을 요구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봤을 때 요 권리분석과 취득의 알선만 이제 한다. 그러면 이제 등록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은 많이 등록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남성분들은 이제 요거 대리업 등록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법인, 중개법인으로 가는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제 대리업 등록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개업공사가 경매 공매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경매 공매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대신 낙찰받아주는 행위, 권리분석을 해주는 행위, 그러니까 대신 의뢰인을 대신하여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직접 법정에 가고요 부동산 낙찰받아 팔고 이건 할 수 없어요. 이건 이제 금지행위를 제가 잠깐 언급했었죠. 법령 시간에. 금지행위 첫 번째예요. 우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매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경매 부동산에 대하여 법정에 가서 낙찰받아 팔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이것은 결국은 매매업에 걸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매 대리업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낙찰 받아주는 행위를 보수를 받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우리 실무의 주요 골자였어요. 그래서 우리 실무는 결국 다시 한 번 이제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 결국 실무는 다른 과목과 이제 연계가 된 내용으로서 주로 이제 중개계약에 대한 내용, 중개 의뢰를 받으면 중개계약서 쓰는 요령이겠죠. 그러니까 중개계약 법적 성질이라든가 중개계약 종류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내용들 이제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사 확인에 있어서 이제 이게 공부상 조사냐 현장 조사냐, 그래서 건축물 대장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느냐, 건축물 대장으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해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인 조사로서 분묘기지권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요 내용을 이제 우리는 또 이해를 해 두셔야 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조사를 하면서는 그 공법상 거래 규제 사항 중에 대표적으로 외국인 투리법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리법의 내용을 우리는 꼭 이해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사 확인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확인 설명서 작성 요령이 있어요. 그래서 확인 설명서를 쓰는 요령을 꼭 알고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현재 조사 확인이 구성이 이제 됐고요. 이런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중개 활동, 이제 판매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중개 활동 관련해서는 아이디어 원리라든가 셀링 포인트라든가 클로징인데, 요것은 사실 시험에서, 최근 시험에서 거의 안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계약의 체결 이 부분 그냥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 이제 계약 실무, 요 계약에 관한 그 이행에 관한 이런 계약 실무로 제가 이제 제목을 붙여서 이제 정리해 놨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등기 관련법으로서 부동산 등기 특별주법이라든가 부동산 실명법은 이제 언급을 안 했고요. 이 부분은 이제 후일 더하기로 하고, 이거 관련해서는 이제 실무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든가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요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요 내용을 서로 이제 대비하여 여러분들 차츰 기억을 해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경매에 관한 내용, 요 내용도 충분히 숙지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게 근데 경매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건 종합학문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민법도 알아야 되죠. 공시법도, 등기법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편이고요. 용어 자체가 좀 많이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 문제 정도 출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지만은 그래도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매수 신청 대리인에 관한 내용이 있었죠. 대리인 등록 규칙. 이 내용을 이제 우리는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무가 주로 이제 이런 내용을 위주로 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다른 과목이 곁들여 가지고 여기서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초인문과정의 내용을 다 봤는데, 그래서 이제 법령의 주요 골자들, 그다음에 이제 실무의 주요 골자들을 우리가 쭉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우리는 여기에 살을 붙여가면서 이제 책이 나오면, 기본서가 나오게 되면 이 기본서의 내용을 이제 상세하게 공부를 앞으로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그동안 이제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건승을 기원을 드리며요. 모두 이제 26회 시험에 합격을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다음에 이제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